심장이나 폐나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저체온증입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망에도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처럼 겨울철 대표적인 질환인 이 한랭질환은 무엇인가요? 한랭질환은요,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특히 한랭질환의 위험한 분들은요, 노인분들,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추위에 노출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는 게 한랭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말 자체로 들어보면 한랭질환, 몸이 차가워지는 건가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네. 이 한랭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이 한랭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한랭질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저체온증, 그 다음에 동창, 그 다음에 동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저체온증은 우리 심부 온도가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심장이나 폐나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이 걸리면요, 말이 어눌해지고요, 기억도 잘 안 나게 되면서 이제 점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경우 산에 오르다가 저체온증이 오면 나 졸려 그러는 그런 증상, 그게 저체온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동창인데요. 우리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비정상적인 국소 염증을 동반하는 것이 동창입니다. 동창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또는 보라색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려움증과 약간의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상인데요. 동상은 우리가 피부 밑에 있는 연 조직이 얼어서 생기는 건데, 요 얼었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손을 비비면요, 세포 안에 있는 얼음 알갱이들이 주변을 손상시켜서 동상에 걸렸을 때 손을 비비거나 이제 어디를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빨리빨리 혈액순환이 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동상이 걸렸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여기 끝이 아프니까 이렇게 빨리 없어지라고 막 몸대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군요. 어쩐지 아프더라. 그렇다면 이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걸리는 건가요? 저체온증은 언제라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겨울에서 저체온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봄날이나 또는 가을날 우리가 나갔을 때 충분하게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을 때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또는 거기다 비까지 왔어. 너무 춥잖아요. 그랬을 때도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겨울에만 국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 여름에 뭐 이런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에어컨을 너무 세게 그다음 반팔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선풍기 켜고 자지 말아라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차가워지면 이게 바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피부가 동결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동상이 생기는 거고요. 차갑다고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동상이 생기는 건요, 추운 날씨, 기온하고요, 얼만큼 많이 피부가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느냐,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체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심혈관으로 체온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면 혈류가 감소돼서 우리가 조직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랭질환이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저체온증, 동창, 동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밖에도 이 한랭두드러기라는 질환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한랭두드러기는 또 무엇인가요? 한랭두드러기는 우리가 추운 곳에 있거나 아니면 차가운 곳을 만졌을 때 나타난 두드러기 증상들이에요. 특히 한랭두드러기는요,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굉장히 가려워요.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갔을 때도 이 두드러기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랭질환은 옷을 여러 겹을 입으면 예방이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클라라님이 이 여러 겹 입는 거 말고 다른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선 여러 겹을 잘 입는 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한랭 질환을 예방하려면 여러 겹을 입는데 기본적으로 3겹은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너무 춥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서 옷이 젖으면 훨씬 더 저체온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벌의 옷을 가져가서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체온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 안의 온도, 습도를 너무 뜨겁게, 너무 차갑게 하지 않고 따뜻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그 열을 떼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체감 온도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냥 기본 온도보다 내가 얼만큼 차게 느끼느냐, 그게 내 몸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저체온증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를 보시려면 반드시 체감 온도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 장갑, 그 다음에 신발도 따뜻한 거, 양말도 두툼하게, 마스크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자도 쓰시고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한랭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있나요? 네, 영양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이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갖고 온 것은 차가버섯이에요. 차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서 얘들이 면역력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굉장히 원활하게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은 지금 갖고 온 건 파우더형이고요. 이거 말고 청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캡슐형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먹기 편해요. 예, 그래서 마치 커피 파우더처럼 이렇게 넣어서 그냥 타서 드시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 안 되고요. 너무 차가운 물 안 되고, 딱 우리가 만졌을 때, 컵을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끼는 그 정도? 예, 그때 이제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타서 드시면 베타글루칸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코큐텐을 가져왔어요. 코큐텐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우리 몸의 심장이에요. 심장은 평생 움직여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에 도움이 되는 코큐텐. 예, 이 코큐텐을 먹으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다음 에너지 생성이 더 많이 되니까 이렇게 춥고 우리가 오그라들 때 에너지도 만들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동상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게 코큐텐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갖고 온 게 진생, 레드 진생. 여기 있는 홍삼은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 사포닌이 있어서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고요, 면역력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피로할 때 우리가 젖산이라든가 크레아틴 수치를 좀 낮춰줘가지고 우리가 피로를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안에서부터 군부를 떼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홍삼을 많이 드시면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랭 질환은 몸의 온도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 이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